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위원이 돌연 실종되면서 평양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정일의 측근 당마크가 새겨진 최고 신분증을 가진 그가 친구와 함께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에 북한 국가보위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살인자로 조작해 중국 공안과 국가안전국까지 동원했고 국경 연선전 지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중국 땅을 밟은 순간부터 펼쳐진 20일간의 사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실제 탈북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엘리트 당원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증에는 금박으로 당마크가 새겨져 있었고 빨간색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평양의 특권층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그는 외국 상품을 접할 수 있었고 김정일의 동선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을까요? 그는 통전부에서 근무하며 남한의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몰래 돌려보던 남한 서적들, 그 속에 담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김정일 가까이서 10년을 근무했던 당 조직부 간부는 장인이 간첩 혐의로 숙청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충성으로 한평생을 바쳤지만 순식간에 반역자가 되어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 아래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2004년 1월 얼어붙은 겨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경 연선에 도착했습니다. 오줌을 싸면 얼어서 떨어진다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산속 수림에 숨어 있다가 국경 경비대원들이 지나가면 두만강을 넘는 것.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평양 밖을 거의 벗어나 본 적 없는 그들에게 국경지역은 완전히 낯선 곳이었습니다. 밤 10시경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강기슭으로 들어서는 순간 손 들어. 풀숲에서 병사가 불쑥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친구의 손이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호각 소리가 울렸고 여러 개의 손전등이 일제히 켜지며 그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총구에 떠밀려 국경경비 총국 6중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쇠창살로 가려진 작은 감옥과 매달린 수갑들이었습니다. 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그의 신분증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대장 앞에 금박 당마크가 새겨진 신분증을 내밀자 오랜 국경 경험을 가진 그 군관조차 놀란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왜 국경에 접근했습니까? 중대장의 의심 어린 질문에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산시당에 간부 사업 가던 중 너무 밤이 깊어서 군인 병실에서 하룻밤 자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를 단속했던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강에 발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배짱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 너 어디 감히 총을 들이대고 그래? 아까 널 한 대 쥐어박으려다 참았어. 중대장이 지시했습니다. 무산시당에 전화해봐. 통전부에서 간부 사업 약속 있었는지. 그의 온몸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그를 보는 눈이 끝장이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대장 동지 정전이어서 무산시당에 전화가 연결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발밑에서부터 머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럼 내일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좀 자게 해줘. 그때 순찰 교대를 했는지 한 개 분대가 들어왔습니다. 병사들 중 소위 계급을 단 군인이 유심히 신분증을 들여다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어때, 여기 근무하면 혹시 오광일이라고 알아요? 오광일? 그 순간 친구가 말했습니다. 김책시에 사는 오광일이? 아버지가 김책시당 책임비서하는 그애? 소대장의 얼굴에 금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중대장 동지, 그 시당 책임비서 아들이 내 친구예요. 그날 밤 그들은 소대장의 이불을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찰 근무 교대는 1시간에 한 번씩 이루어졌고 초소로 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실탄과 수류탄으로 무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소대장이 쓴 우정의 편지를 받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두만강 기슭을 따라 온종일 걸었습니다. 그들이 걸은 길이 100리나 되었습니다.
적합한 탈북 장소를 찾아 헤매던 중 그들은 두만강이 옆에서 흐르는 둔덕의 레일 위에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지 벌써 3일이 됐어. 이 시간이면 벌써 평양에선 비상이 걸렸을 거야. 알잖아, 당 규정을. 이젠 돌아설 수 없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방법은? 그는 대답했습니다. 방법은 기상천외야. 군인들이 우릴 보는 밤이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대낮이야. 지금 뛰자.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비장하게 셋을 합창했지만 일어서는 데는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군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10분이란 시간이 흐르자 국경의 고요로부터 서서히 충전되는 새로운 담력이 심장을 달궜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는 순간 운명의 끝에 함께 섰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힘있게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돌처럼 단단한 두만강 얼음 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원의 순간이었고 실행의 순간이었습니다. 뛰어가는 발걸음마다 운명을 두드리는 듯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까? 저 놈들 봐라. 저 놈들 잡아라. 본능적으로 돌아본 그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들이 뛰어온 몇 미터 구비도리에 바로 병사들 한 무리가 총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격발 장치를 당기며 총구를 겨누는 것까지 보고 뛰자니 갑자기 뒤통수가 불로 지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죽었구나. 아니, 죽지 않으리라. 그들은 멀리 보이는 중국의 이름 모를 산만 노려보며 그곳을 향해 서로에게 의지한 채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한 발을 짚을 때마다 뼈없는 살처럼 주저앉았고 또 다른 발을 내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이 가까워질수록 따라오는 총소리도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몇 미터 강을 넘지 못해 이때껏 북한에서 짐승처럼 살았는가? 이 몇 미터가 그렇게 혹심한 인권의 차이였던가? 드디어 북한과 달리 수림으로 우거진 중국 산기슭에 엎어졌을 때, 따라오는 북한 병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쫓겨온 남의 나라가 쫓아오는 자기 나라보다 더 은혜롭고 감사함에 어기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나무가 울창한 산의 깊은 내면에서 안정감을 얻었는지 두 팔을 기껏 벌리고 눈 위에 덥석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 산에서 며칠 푹 쉬자. 난 이젠 이 산에서 얼어 죽어도 좋아. 그러나 그는 친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야, 우리 이 지역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돼. 북한에서 중국 변방대에 연락할 거고 그럼 여기서 어물거리다간 우린 잡혀. 그러니 조금만 더 뛰자. 시내로 들어가자. 그들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아줌마였는데 말을 물어보자 대꾸도 없이 무작정 어느 집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그가 중국인이고 그가 가리킨 곳이 조선족이 사는 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흰개가 지저대는 소리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놀랐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중국 현지인을 기만하거나 설득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700달러를 꺼내 보였습니다. 집주인은 돈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신변 때문인지 맨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나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힘이 황소 같았습니다. 연길 시내까지만 데려달라는 말에는 안중에도 없이 장롱을 열어 가죽 잠바와 바지를 꺼내 던지며 한국 말투로 말했습니다. 빨리 입으소. 괜찮아요. 이 옷은 일본 옷이에요. 관광객처럼 보이려면. 안 돼요. 여기 사람 같아야지 초소에서 단속할 때 주목받을 수 있소. 잔말 말고 이 옷을 입으소. 집주인은 앞으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선 말을 일체하지 마소. 혹시 공안이 단속할 때 말 시켜도 아픈 척하고 내가 옆에서 대신 말하겠으니까. 만약 단속당해도 중국말 모른 척해요. 여긴 중국말 모르는 조선족들도 가끔 있으니까. 20분 후에 버스가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수도인 평양에서도 불가능한 버스 통행 정상화가 중국의 시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혀를 찼습니다. 두만강 기슭을 따라 1시간쯤 달리는 동안 그들은 내내 북한 땅을 새삼스레 바라보았습니다. 벗어진 민둥산들의 모습이 곧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헐벗고 굶주린 처지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탄 버스는 검문소를 지났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일부러 약간 코를 골았습니다. 차가 멈춰 서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군화발이 올라오는 둔탁한 소리에서 총의 무게도 느껴졌습니다.
큰 목청에 중국말이 오갔습니다. 공안이 그들을 향해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오는 군화발 소리, 승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런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차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정말 차가 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집주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공안들은 일일이 검열하기 바쁘니까 버스에 올라와 한번 쭉 훑어봐요. 탈북자 색출이 목적이니까 탈북자 얼굴 피부를 보면 우리랑 달라요. 오랜 방랑 생활 때문인지 새까맣고 때에 그을렸거든. 그런데 자네들 피부는 평양 사람들이어선지 우리랑 비슷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오. 그렇게 피말리는 두 개의 검문 초소를 지나고서야 그들이 탄 버스는 앞이 확 트인 연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두만강을 넘을 때의 긴장보다 더 큰 순간들을 체험한 그의 온몸은 땀에 푹 젖었습니다. 이제는 공안도 찾기 힘든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13억 중국인의 품에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격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친구의 살을 마구 꼬집었습니다. 친구도 같은 심정인지 차창 밖을 내다보는 자신 넘친 시선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연변은 세계로, 세계는 연변으로 라는 한글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 작은 마을도 세계를 지향하는데 하는 부러움의 탄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집주인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연길까지 왔으니 이젠 헤어지기요. 몸 조심하고 잘 가오. 그러나 그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고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어떻게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날 밤 창용 아저씨라고 불리게 된 그 조선족의 도움으로 그들은 그의 장모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창용 아저씨는 탈북자들의 처참한 방황 실태와 북송 참상, 공안들의 탈북자 색출 광분 등에 대해 장시간 말해주었습니다. 왜 북한 군인들이 총을 쏘지 않았는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중국 쪽을 향해 발포하면 국제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대담하게 잘 뛰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창용 아저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금방 마누라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변방대와 공안에서 마을을 수색했단 거요. 탈북 시간, 복장, 키를 말하는데 당신들 찾는 게 맞소. 근데 문제는 북한에서 받은 통보에 의하면 당신들이 살인자라는데 무기도 휴대하고 탈북했다며 국경 연선에 지금 난리 났다잖소. 그 말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살인자라니. 죄라면 탈북한 죄밖에 없는데 사람을 죽인 죄를 들씌우다니. 창용 아저씨가 가까이 다가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살인자로 수배하고 찾는 걸 보니 내 보기엔 당신들이 그냥 탈북자가 아닌 것 같오. 돈도 있고 얼굴 피부도 그렇고 평양 사람들인 것을 보니 분명 뭔 일을 하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대체 직업이 뭐였소? 그는 중앙기관에서 근무했고 친구 같은 경우 김정일 가까이서 10년을 근무했다는 점, 체제를 비관하고 남조선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까지 솔직히 말했습니다. 친구가 색 낡은 편지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친척 주소인데 1년 전에 보내온 것입니다. 이 집까지만 데려다줘도 감사하겠습니다. 창용 아저씨는 주소를 유심히 보더니 입을 쩍 벌렸습니다. 친척이 엄청 부자인 거네요. 이 주소는 여기 동북지방에서도 다 아는 부자촌인데요. 그들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는지 창용 아저씨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 가려면 나한테 맡기오. 내 조카가 전문 그 일을 하는데 당신들 정도면 편하게 보내줄 수 있소. 그 조카애는 한국 국정원이랑 직접 통화하는 애거든. 그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뭐야? 그 말을 왜 했어? 이 바보야. 모른다고 할 거지. 알고 있었다고? 창용 아저씨는 이번엔 얼굴이 창백해졌고 통화가 끝나기 바쁘게 벌떡 일어서기까지 했습니다. 빨리 일어서. 공안이 이쪽으로 오고 있소. 장모집 주소를 물어봤대. 새벽 2시에 그들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정작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용 아저씨는 장모집 건너편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밖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빈집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시끄러운 중국말과 군화발 소리에 눈을 뜬 그는 급히 친구를 깨웠습니다. 숨죽이고 밖의 동정을 살피던 그들은 동시에 방 한구석으로 뒷걸음쳤습니다. 손전등을 켠 누군가 그들이 숨어있는 집을 기웃거리더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거칠게 흔들 때에는 가슴을 마구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구의 한 사나이가 불쑥 들어오다가 그들을 보고 흠칫했습니다. 보기에도 두려운 군복 입은 공안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괴성을 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낮에 내다보곤 했던 높은 울타리를 어떻게 날아 넘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달려가는 형체를 쫓아 정신없이 뛰면서 그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앞에 그림자가 송아지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헤매면서도 그들이 숨어있던 빈집 근처를 어지럽게 비치는 12개의 손전등을 빠짐없이 세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처음 뛸 때의 추정 방향을 추적해보려 애쓰며 허리를 굽히고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손전등 불빛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허둥거리던 그는 마침 앞에서 서성거리던 황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공항과 그와의 거리는 불과 5미터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찰나의 위험을 넘기는 동안 어느새 날이 푸르스름 밝아왔고 공안 승합차가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그때야 쑤시다 못해 무감각해진 발이 양말도 안 신은 맨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발을 비비면서도 승합차에 친구가 실려간 것만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어디선가 그를 찾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를 버쩍 들고 그쪽을 바라보니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산 중턱. 나무 뒤에 숨어 머리만 내밀고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단숨에 달려 올라갔습니다. 친구의 앞에 섰을 때는 주먹으로 힘껏 얼굴과 가슴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웃음이 나와? 너 혼자만 살자고 이렇게 멀리 왔냐? 이 나쁜 놈. 그들은 끝내 연인처럼 껴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울면서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친구가 불의에 들이닥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북한에서부터 가져온 시집을 챙겨왔다는 것을 알았을 땐 더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공안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 그들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둘 다 맨발로 말입니다. 창용 아저씨는 장모로부터 꾸중을 받았는지 들어오라는 말 대신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당신들 짐을 공안에서 다 가져갔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데? 중국어 책과 속옷들이었다는 대답에 돈은 없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돈소리에 친구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됐습니다. 그는 친구가 입을 열기 전에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돈은 있어요. 내가 갖고 있었어요. 창용 아저씨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돈을 갖고 있어? 외투 주머니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는 친구를 마당 한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똑똑히 들어. 우린 지금 한 푼도 없어. 빈털털이라고. 그러나 있는 척 해야 돼. 저 사람은 가면 그만이지만 우린 저 사람을 잃으면 끝이야. 내 말 알겠지? 창용 아저씨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대충 맞는 신발과 소못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용 아저씨는 절대 불을 피워선 안 된다며 조카가 이틀 더 늦는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만 부디 얼어 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창용 아저씨가 이틀 동안 날라준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껴안고 산속에서 모포 하나로 붙어 살았습니다. 우리 서로 여자라고 생각하자. 한 번은 친구가 불쑥 던진 이 말이 어찌나 웃겼던지 그들은 정말 아주 오랜만에 웃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틀 밤의 정취를 그는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니 산속의 신비가 태동했습니다. 그들은 골짜기 따라 내려오는 1월의 찬바람을 피해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두고 온 집 이야기와 북한에서의 나날들을 옛말처럼 주고받았습니다. 별들이 또렷한 밤하늘을 우러르며 두 손 모아 한국행의 소원을 빌 때는 눈시울이 젖기도 했습니다. 10년 세월 이 고생에도 그 땅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들에겐 그날의 대한민국이 별만큼이나 아득히 멀었습니다. 다음 날 창용 아저씨가 또래의 젊은이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신광용으로 자기 이름을 소개한 그는 대뜸 확인 차원이라며 신분증부터 요구했습니다. 신분증 안에 날짜들과 도장이며 인쇄 질감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처럼 꼼꼼히 체크한 그는 어디엔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산 중턱까지 닛산 지프차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차는 젊은 신광용이처럼 힘있고 멋쟁이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울리는 노래가 한국 가요여서인지 내친 김에 한국까지 쭉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차가 도착한 곳은 연길 시내 어느 번화가였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무서워했던 그들에겐 번잡함이 어마어마한 공포였습니다. 광용은 일단 백화점에서 옷과 신발들을 사주었습니다. 그는 그때 거울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굴로 여기 서 있단 말인가? 서둘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은 괜찮으니 선글라스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광용은 그게 더 의심스럽다고 했고 그들은 그냥 소원했습니다. 그날은 참으로 호의호식하는 날이었습니다. 3일 후 광용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광용이 알려준 친척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궁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주변이 너무 환해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탈출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승합차가 서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광용이가 친척을 만나러 갔다가 쫓기듯 달려왔습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빨리 출발하자고 두 팔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좀 전에 그 어떤 긴장 때문인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그의 말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집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자긴 사촌 따위는 알고 싶지도 않대.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더 상관없다면서 뭐라는 줄 아오. 그놈이 살인했다며? 살인자가 어떻게 이 집에 오냐고. 공안에서 24시간 지키고 있으니 잡히지 않겠으면 2번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하는 거요. 집에 들어가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광용의 처가 특별히 불고기상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더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이 친구가 자꾸 눈물을 흘리자 남자가 우는 것을 처음 봐서인지 광용의 처는 세운 두 무릎 안에 이마를 쑤셔 받고 있었습니다. 광용이가 술병을 들었습니다. 자, 남자들이 뭐 고마운 일을 가지고. 그 배짱으로 탈북은 어떻게 했소? 그는 친구의 손에 술잔을 쥐어줬고 광용은 술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연거푸 3잔을 마셨습니다. 4번째 잔을 비운 광용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난 정말 이것만은 궁금한데 우리 처 같은 경우는 배고파서 왔어요. 쌀 가지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처음엔 난리쳤다니까. 근데 당신들은 평양 사람들이잖소. 내 보기엔 직업도 괜찮았던 것 같고 살인할 사람들도 절대 아닌 것 같고. 탈북한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뭐요? 쾅. 친구가 식탁을 내려친 주먹에 머리를 버쩍 쳐든 광용의 처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친구의 그런 눈빛과 목청이 처음이어서 특히 그의 놀람은 더했습니다. 이유? 무슨 이유를 알고 싶은데. 북한에 무슨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냐고. 이유가 있어서 당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숙청됐냐고. 그럼. 김일성이 제 아들놈에게 권력을 준 이유가 뭔데? 김정일이가 계속 독재를 하는 이유가 뭔데? 그 말 앞에서 그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와 그만이 아니라 과연 모든 탈북자들에게 자신들의 탈북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파서 살자고 왔든 핍박으로부터 도망쳐 왔든 그 정권이 싫어서 버리고 왔든 그것이 어떻게 자기 친부모 형제들과 처자, 고향을 버리고 온 인간의 이유로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날 그들은 광용과 작별했습니다. 그들이 친구의 친척집으로 접근할 것을 예상하고 공안과 북한 국가보위부 해외 반탐과 시선이 연길에 집중됐으리라 판단해서였습니다. 속히 연길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연길시를 벗어나 친구와 그가 밖을 나와 정처 없이 찾아다닌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광용의 말에 의하면 성당이나 교회들에서 탈북자들에게 돈과 먹을 것을 주고 간혹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한국에도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먹을 것을 공짜로 주는 종교도 있다는 사실에 사람은 다 살게 돼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뾰족한 건물들과 십자가를 찾아 온종일 헤맸지만 매번마다 허사였습니다. 대부분 문이 잠겨 있거나 건물을 지키는 노인들이 나와 개처럼 쫓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워낙 밝은 낮을 무서워했기 때문인지 밤의 어둠 속으로 기분이 풍선처럼 둥둥 떴습니다. 항상 숨어 살고 갇혀 살다 넓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이야기도 하며 나란히 걸으니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연길에서 멀리 떨어진 용정리 어느 집소. 외양간에 나란히 누운 그들은 백원을 들여다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300만 아사의 나라에서 왔지만 친구나 그는 배고픔이란 것을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100원 앞에서는 그들 눈에도 사람이 가진 목숨의 한계란 것이 보였습니다. 당장 이 돈마저 없다면 그래서 하루 이틀 먹지 못하고 방황하다 보면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초라해지겠구나. 하는 절망으로 초조해졌습니다. 다음날 소 울음소리에 깨어난 그들은 돈 100원이 품에 있음을 먼저 확인하고서야 자리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주보던 친구와 그는 소 외양간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창용 아저씨가 말하던 방황자의 증표가 얼굴과 옷차림에 역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도 잊고 도망치듯 가장 가까운 집 앞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나오셨는데 척 보기에도 그들 꼴이 탈북자 같았는지 바로 문을 닫을 기세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허리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수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을 반쯤 닫던 노인은 무슨 영문인지 온몸을 밖으로 내밀고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말을 못 알아듣는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인이 들어오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잠시 후 노인은 큰 롯데아에 김이 물물 오르는 더운 물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달려가 대야를 받아 마당 한 구석으로 가져갔습니다. 혹시 누가 볼세라 말입니다. 노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 넘어왔소? 그들은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네.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시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때껏 밥 달라고 문 두드리던 애들은 많이 봤어도 씻겠다는 사람은 자네들이 처음인 것 같소. 그래 끼니는 해결했소? 그들은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는 그들을 보던 노인은 다 씻고 좀 들어오소 하는 말을 남기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땐 노인이 부엌에서 밥을 푸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의 밥 냄새를 그는 자부심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쌀밥 냄새를 맡고 있는 생존의 자부심이었고 앞으로도 목숨이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자부심이었고 세상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이 밥을 먹는 동안 오랜 중국 공산당원의 눈으로 본 김정일을 격앙된 어조로 저주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인민 전체를 굶길 수 있냐며 배를 보니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주신 편지를 한국으로 가는 여권마냥 소중히 품고 다시 연길로 들어갔습니다. 정성껏 그려주신 약도 덕분인지 시외버스 정류장들이 밀집된 연길. 시장 근처 연길교회 간판도 의외로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3명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중 안경 낀 사람이 그들을 먼저 보고 반색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를 만나고 싶어서요. 그들은 님자를 말할 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님은 오직 김정일의 존칭어로만 사용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는데요? 목사에게만 말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은 지금 한국 들어가시고 없는데요. 내가 목사님을 대리하고 있으니 나에게 말해도 됩니다. 그들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가 편지를 읽는 동안 그들은 책상 위에 십자가와 성경책을 이상한 물건처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목청이 울렸습니다. 탈북자야, 나가. 그는 뜻밖의 상황에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앉아있던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들을 방 안에서 밀어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기세에 문까지 힘없이 뒷걸음쳤을 때 갑자기 친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린 한국 교회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린 한국에 가려고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린 죽습니다. 안경 낀 사람이 악을 쓰며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들 같은 놈들이 한둘이야? 우리 목사님이 너희들 때문에 공안에도 잡혀갔었어.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 일어나서 안 나가? 안 나가. 그는 어기 막혔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려고 했던 대한민국이었단 말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찾던 한민족이었단 말입니까? 친구의 머리까지 툭툭 치는 그들의 행패를 보는 순간 그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경 낀 사람의 면상을 후려치고 두 사람을 향해 옆에 있던 십자가를 흉기처럼 쳐들었습니다. 공안 불러. 전화해. 욕이라도 후련히 하고 싶었지만 그 소리에 그와 친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100원을 들고 시장 한 끝 매장으로 갔습니다. 술병을 들고 매만지기도 했지만 무겁게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대신 100원을 50원으로 바꿨습니다. 교회에서 도망칠 때 공안보다 친구 등을 놓치면 어쩌나 했던 불안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50원은 그가, 다른 50원은 친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헤어지면 어디서 만나고 만나도 사전에 자기의 안전신호는 무엇으로 보여줄지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교회를 포기하고 한국 기업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기업인을 직접 만나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그래도 통하지 않을 경우 그 회사가 한국에 보내는 컨테이너에 숨어가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4일이 지나는 동안 그의 돈은 물론 친구 돈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날도 온 하루 굶주림을 참다 보니 빈혈이 났습니다. 만두가게 앞에서 그는 친구에게 사정했습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오늘 내 그 마지막 10원 쓰자. 친구가 기대 절반 의문 절반으로 물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구를 마당 한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똑똑히 들어. 우린 지금 한 푼도 없어. 빈털털이라고. 그러나 있는 척해야 돼.
저 사람은 가면 그만이지만 우린 저 사람을 잃으면 끝이야. 내 말 알겠지? 그날 밤 친구가 허리춤에서 손칼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한 끼도 달래기 힘든 그들 형편에 굳이 칼이 무슨 소용 있는가? 아니 친구에게 왜 나 몰래 칼이 필요했단 말입니까? 고개를 쳐드는 친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 못 가. 너무 사정을 모르고 왔어. 한국 사람만 만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우린 지금 꽃제비야. 이러다 잡힐 건 뻔해. 잡히면 너나 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3대 멸족이라고. 그래서 차라리 잡힐 바엔 죽으려고 샀다. 왜? 바닥에 있는 그 칼을 보니 그가 죽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유일한 위안이고 의지였던 친구가 이런 결심까지 품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것보다 희망마저 잃는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상실감이었습니다. 나는 이수기를 쓰는 기회에 심양서탑의 경혜루 사장님께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는 그분께 사기를 쳤습니다. 구차한 변명이겠지만 그때 그의 처지에선 한글 간판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래서 경혜루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사장 좀 불러주세요. 그는 구걸이 아니라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사장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40대 중반의 남성은 세무조사라도 나온 중국 공무원 같은 그의 폼을 살피더니 직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차 2잔. 직원이 차를 놓고 가기를 기다렸던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전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기 밥 가져와. 그는 사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요리 냄새에 창자가 끓었지만 그 말에 발끈하는 척했습니다. 나는 밥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을 뿐입니다. 그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유명 기업들을 대북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통전부가 작성했던 기업인들의 개인 자료들을 열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토대로 그는 탈북자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알 수 없을 만큼 한 대기업 회장의 친인척 관계와 알려지지 않은 약간의 가족 갈등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 조카입니다. 사장은 차를 마시다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지금 미국 갔는데 저의 탈북을 알고 모레 당장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친구가 북경에서 기다리는 관계로 더 못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단순히 동냥이나 하러 왔으면 그 이상 요구했겠지만 난 지금 차비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경혜루 사장님은 북경까지 250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선뜻 내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북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터미널 근처에서 한국의 대표 언론사 신문을 샀습니다. 남이 보면 한국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장 두 장 펼치던 그의 눈에 갑자기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쪽 작은 구석에 그 신문사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생각을 모으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같은 경우 중국 주재 특파 기자. 3명 중 2명은 단순히 기자가 아니라 대남 공작부서와 국가보위부의 스파이입니다. 한국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특파 기자의 업무 특성상 한국 국정원과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특파 기자를 찾자.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버스에 내리기 바쁘게 전화박스를 찾았습니다. 신문에 적혀있는 번호를 돌리는 동안 한국 영사관처럼 거절하면 어쩌나 싶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북한 중앙기관에서 근무하다 며칠 전에 탈출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네 신문사의 특종을 제보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만요. 아가씨의 목소리가 그보다 더 다급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자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전화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쫓기는 몸입니다. 그러니 당신네 신문사 북경 주재 특파 기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도청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그의 개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가 알려준 번호를 즉석에서 다시 돌렸습니다. 훗날 특파 기자는 그와 만난 자리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탈북자가 전화 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특파 기자 핸드폰은 3번째 시도 끝에야 연결됐습니다. 저는 통전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로부터 시작한 그는 논리정연하게 탈북 동기와 앞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현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엔 국정원과 연결시켜줄 것을 희망한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특파 기자 경험이 있는지 아주 냉철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을 모르죠. 알 수도 없죠. 하지만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겠으니 10분 후에 다시 전화 걸어보십시오. 그는 정확히 10분 후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번호를 알려주며 지금 그분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알려준 다른 번호는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 바쁘게 반색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알고 있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말을 서둘러 막으며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들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와 친구가 언제 탈북했으며 살인자로 수배되고 있다는 것, 공안은 물론 중국 국가안전국에서도 쫓고 있다는 것과 북한 대사관으로 어제 북한 국가보위부가 나왔다는 것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친구랑 같이 있지요? 친구와 헤어졌다는 그의 대답에 침묵을 지키던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신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신분증이 있지요? 네,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는 훗날 찾기로 하고 그러니 그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부터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더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마운 손길들의 보호로 안정을 보장받은 그 나날에도 그는 폭풍의 공포에서 고요의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미처 몰랐던 중국 국가안전국의 추격과 그를 체포하기 위해 별도로 북경까지 파견된 국가보위부의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북경 주재영사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혹시나 이 차가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얼마 후 양옆에 밭두부터 앉았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장 선생님, 이젠 웃으세요. 머리를 들고 저기를 보세요. 태극기예요. 대한민국 국기예요. 그는 그들이 가리키는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정말 파란 하늘을 뚫고 일어선 하얀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울음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정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그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참아야 될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참아주고 다독여 주어야 할 그였습니다. 그가 믿어지지 않아서 울었고 함께 못 온 친구 얼굴이 떠올라서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영사관에 들어간 지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친구의 작은 삼촌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용이가 나갔더니 조카가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막 운다는 것입니다. 공안에 붙잡혀 가던 도중 오줌 싸게 해달라고 차를 세워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뒤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죽었다. 그 말은 그의 친구와 이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어서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설사 친구의 삼촌이 한 말이라도 절대 가능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친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속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오열에 울지 말자 스스로 타이르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걸음을 뚝 멈춘 그 자리서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사주지 않았던 술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잠시나마 한국행을 포기할지라도, 그래서 잠시나마 함께 나약해질지라도 그때 술 한 병 사서 먹었을걸. 그러면 오히려 더 분발했을걸.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끈질긴 추격에 피가 타는 삶의 순간을 단 한 번 적셔보려 했을 뿐인데도 그 소원마저 이루지 못한 친구의 곡절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에겐 돈 한 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으로나마 친구의 마지막을 기원하고 두 손 모아 빌어줄 술 한 잔도 없었습니다. 술 한 잔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2달 반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평성과 청진 등 전국 곳곳에 친구와 그의 수배 사진이 걸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양시 중앙기관 사람들의 탈북인데다 친구 가문이 워낙 유명하여 사람들 속에서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동인민반 회의에서 배신자의 말로라는 강연을 했는데 그 사례들 중 그들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중국 공안에 그 친구를 살인자라고 신고했습니다. 남을 살해한 도피자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선택을 살인으로 규정한 김정일 독재가 살해했고 북한의 악법인 3대 멸족이 살해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이렇게 나이 30에 죽었습니다.
상용 아저씨가 비밀로 해달라던 그 700달러를 가슴에 품은 채 대한민국에 오지 못한 한을 심장에 묻은 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겪은 놀라운 일들, 그것이야말로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은 첫날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자동차가 넘쳐났습니다. 평양에서는 고위 간부들만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여기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다녔습니다. 24시간 환한 거리의 불빛들,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들을 보며 그는 경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평양의 특권층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을 끄는 것이 더 어색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진열대마다 빼곡하게 들어찬 음식들. 라면 하나를 사 먹는데도 선택지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는 중국산 라면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누구나 편의점에 들어가 원하는 음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땅속을 뚫고 달리는 기차라니.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핸드폰 가입비만 800달러였고 그것도 중앙채 신성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으로부터 신원 조회를 받아야 했고 범죄 경력이 있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누구나 핸드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금제도 다양했고 인터넷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 안에 든 이 작은 기계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일을 비판하는 글들,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영상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같은 일을 했다면 당장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평양에서도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들었는데 이곳에서는 누구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약국에 가면 각종 약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필요한 약을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 갔을 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의 매장에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식품 코너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있었고 가전제품 코너에는 최신 기술이 담긴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트를 밀고 다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곳에 왔다면, 이 풍요로움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놀랐습니다. 반찬이 끝없이 나왔고 리필도 자유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쌀밥 한 그릇이 그렇게 귀했는데 이곳에서는 밥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그만큼 이곳이 풍요롭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도서관에 갔을 때는 감격했습니다. 수만 권의 책들이 줄지어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관련 서적 외에는 접근 자체가 제한되었습니다. 남한 서적을 보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책들도 있었고 김정일을 풍자하는 만화책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짜 자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선거를 처음 경험했을 때는 감동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선거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후보는 단 한 명이었고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 투표였고 누구를 찍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구나. 집회를 처음 봤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같은 일을 했다면 총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경찰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들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잡아가요? 왜요? 저건 합법적인 집회인데요.
그 대답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신문을 처음 펼쳤을 때도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신문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각 신문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정부를 비판했고 어떤 신문은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언론의 자유니까요. 그 대답을 듣고 그는 또 한 번 감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TV를 켰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수백 개의 채널이 있었고 각 채널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도 여러 개였고 각 뉴스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TV 채널이 몇 개 없었고 모든 채널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외국 방송을 보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의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에 갔을 때는 감탄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의 선명한 화질, 웅장한 음향.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다양한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영화가 김정일의 검열을 거쳐야 했고 체제 선전용 영화들만 상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랑 이야기, 액션, 코미디, 공포 등 장르도 다양했고 외국 영화들도 상영되었습니다.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부러웠습니다. 깨끗한 교실, 최신 교육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밝은 표정.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김정일 사상 교육을 받느라 하루 종일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짜 교육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공원에 갔을 때는 평화로웠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원조차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디서나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항상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편안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카페에 갔을 때는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문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여유란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구나. 은행에 갔을 때는 놀라웠습니다. 자기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의심받는 행위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번 돈도 숨겨야 했고 당국에 들키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기가 번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저축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힘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부동산에 갔을 때는 감격했습니다.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모든 집이 국가 소유였습니다. 국가가 배정해준 집에서 살아야 했고 마음대로 이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 선택지도 다양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매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내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 직장을 구할 때도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직장을 배정했고 개인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했고 무단결근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둘 수도 있었고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국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 되었습니다.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 그가 알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연구자료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 탈북 과정에 대해,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정말 세뇌되어 있나요? 탈북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나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학생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겠구나. 책을 출판했을 때는 감격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출판물은 김정일의 검열을 거쳐야 했고 개인이 책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기가 쓴 글을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김정일의 마지막 여자. 그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서점에 갔을 때 자기 책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기뻐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책을 한 권 사서 친구 영정 앞에 바쳤습니다. 방송에 출연했을 때는 떨렸습니다. TV 카메라 앞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만 TV에 나올 수 있었고 일반 주민들은 방송 출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방송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토크쇼, 뉴스 인터뷰, 다큐멘터리. 그는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몰랐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심각한 줄. 탈북자들을 도와야겠어요.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의미가 있구나. SNS를 시작했을 때는 신기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자체가 일반 주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외부와의 소통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경험을 SNS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당신을 존경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파트를 샀을 때는 꿈만 같았습니다. 내 집이 생기다니. 북한에서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지만 국가가 배정해준 집에서 살아야 했고 그나마도 언제든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5년 만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넓은 거실, 방 3개, 깨끗한 화장실과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입주하던 날 그는 빈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와 함께 이곳에 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안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약은 모두 김정일 가족을 위해 비축되었고 일반 간부들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로 정밀 검사를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과 치료, 안과 검진, 예방접종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보험증을 받았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된다는 것, 큰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땄을 때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동차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만 차를 배정받았고 일반 주민들은 평생 차를 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누구나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고 돈만 있으면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처음 핸들을 잡고 도로를 달릴 때의 그 자유로움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행을 갔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행증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평양 시민도 지방으로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고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그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며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내 조국이구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감격했습니다. 여권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간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은 고위 간부들의 특권이었고 그나마도 당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여권 하나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미국,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 투표를 했을 때는 뿌듯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그는 모든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구나. 북한에서도 선거가 있었지만 그것은 형식뿐이었습니다. 후보는 단 한 명이었고 반대표를 던지면 반역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투표율은 항상 100%였고 찬성률도 항상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진짜 선거였습니다.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고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여당이 이기고 때로는 야당이 이겼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위를 봤을 때는 부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같은 일을 했다면 당장 총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것이 권리였습니다. 경찰들이 시위대를 보호하고 있었고 언론들이 시위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탈북자 동지회에 가입했을 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친구를 잃었어요. 저도 가족을 두고 왔어요. 저도 중국에서 공안에 쫓겼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울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북한에 희망을 주자. 통일운동에 참여했을 때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강연회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렸고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때로는 위협도 받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조카. 그들은 그가 탈북한 후 어떤 고초를 겪었을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까? 아니면 지방으로 추방됐을까? 그는 밤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통일을 이루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겠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그가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말 억양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연인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두려움, 친구의 죽음. 이 모든 것이 그를 만들었고 그가 누구인지를 정의했습니다. 그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탈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평양에서 당 간부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주민들을 감시하고 거짓말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거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친구의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 이 풍요,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누렸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통일은 남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는 탈북자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친구들을 잃었고 가족을 두고 왔지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은 친구들에 대한 예의이고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정일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도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으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 최고위원의 탈북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왔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이며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대한민국은 탈북자 2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우리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구하는 길이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의 주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탈북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외치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왔고 누군가는 친구를 잃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된 한반도 만세. 여러분 감사합니다.